일단 이 비용 처리라고도 많이 하는데 재반 비용을 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부터 조금 해볼게요. 이게 덜 눈부시죠? 오늘 유달리 힘들다 내가. 개인에 부과되는 거랑 달라요. 법인세는 법적으로만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에 부과되는 조세다. 여러분들 법적으로만 그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인은 법적으로만 실체가 인정돼요. 뭐랑 다르게요? 개인과 다르게요. 개인은 법적으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있는 친구입니다. 우리요, 이거요. 이거는 자 수입에서 사업에 소요된 재반 비용을 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 기출에 있습니다. 이 법인세가. 이 재반 비용은 그때 별사탕 줬는데 이번 수특에서 그냥 별사탕 안 주네요. 사업에 소요된, 즉 해당 수입을 얻기 위해 사용됐다고 판정되는 비용들을 재반 비용이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걸 왜 따져야 될까요? 순수익, 다른 말로 순소득을 따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님들아, 한 달에 1,000만 원 번 사람이 있고요. 한 달에 800만 원 번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1,000만 원 번 사람이 더 많이 내야죠. 자, 근데 방금 벌다는 매출을 얘기하는 거였대요. 매출은 판매하여 들어온 거를 말합니다. 뭔 소리일까요? 이겁니다. 자, 이럴 수도 있죠. 1,000만 원 매출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1,000만 원을 벌기 위해 재료 사고 사람 알바 쓰고 해서 한 달에 900만 원 썼습니다. 그럼 이 사람 주머니에 순소득은 100만 원인 거 아시죠? 세금은 이 사람한테는 세금을 1,000만 원에 부과할까요? 100만 원에 부과할까요? 당연히 100만 원에 부과합니다. 재반 비용을 뺀 것, 그게 바로 과세 대상이에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굳이 국어지면서 안 봐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봐봐.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인세 세율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고요. 차이가 있더라도 누진성과 관계없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짜잔. 이 법인세는요. 누진성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개인에게 부과되는 거는 누진성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뭐 이 문제는 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세 표준 대상이 누진성이 강하게 나타나게 바로 개인소득세예요. 다만 법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숫자를 바로 말씀드릴게요. 개인이 돈을 벌잖아요. 2,400만 원까지, 2,800만 원까지인가는 2%만 내면 돼요. 번 돈에. 번 소득이 개꿀이죠.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7%, 그 다음은 11%, 그 다음은 21%. 지금 번 돈의 몇 퍼센트를 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29%, 그 다음 34%, 그 다음 38%, 그 다음 43%. 자, 58%까지 올라갑니다. 5억쯤 넘어가면. 월 한 5억쯤 넘어가면, 아니지, 연기준. 번 돈이 5억쯤 넘어가면 이제 50 몇 프로씩 들어가요. 이때부터는 자유민주주의라기보다는 좀 북한에 가까워지죠. 법인세는 10원을 벌든 1,000억을 벌든 20%만 내면 됩니다. 누진성이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짜잔! 이유는 바로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조세 부담을 지게 만든다는 원칙을 적용하기 힘들다.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세금을 내려가는 거는 너는 정말 능력이 뛰어나군. 능력이 뛰어나니 많은 비용을 내도 부담이 크게 없겠군. 이라는 전제가 깔리는데요. 법인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법인 너는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법인은 특정 개인과 다르게 여러 복합적인 집단들이 모여있는 형태라서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됐고요. 다음에 나올 얘기는 감가상각도 같이 살펴봐야 된대요. 자,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실 주제는 법인세인 거는 어렴풋이 알겠는데 뭔 얘기가 됐던 건지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2문단.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욕하고 시작했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 문제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요거요. 법인세는 그러면 실제로는 누가 내는 거야? 그
자, 내는 건 누가 내냐? 그 법인이 내요. 얄짤 없습니다. 그 법인이 그냥 냅니다. 다만 실질적인 부담은 딴 얘가 질 수도 있대요. 자, 고인물들 했잖아. 조세전가. 연필 100원짜리 10원 세금 붙이면 소비자가 더 많이 부담되냐? 물건 가격을 바꿔서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만할게. 자, 그래서 봐봐. 몇 개 등장하냐? 자본에 대한 과세라는 견해. 요게 첫 번째 견해. 즉 전자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이윤에 관한 과세라는 견해가 있대요. 이게 전자, 요게 후자죠.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글을 만약에 독해하는데 실패했다면 이유는 이겁니다. 둘이 VS를 읽었어요. 본능적으로. 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둘이 지금 생각이 갈리는 거다가 아닙니다. 두 개를 합쳐야 나옵니다. 알맞은 이론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전자, 즉 자본에 대한 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자 입장은 주주가 공급한 자본의 기회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관점에서는 자본의 소유자 그리고 노동공급자, 소비자도 부담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직. 자, 조금만 더 봐봐요. 후자 어디 갔어요? 여기 있다. 후자의 경우는요. 즉 경제적 이윤이냐 보는 입장은요. 이렇게 봐요. 한계 투자가 차입된 자금에 의해 조달되는 상황이라면 법인세를 기업 청소에서 모든 기회비용 빼고 남은 것을 의미하는 경제 이유에 대한 과세다. 차입된 자금에 대해 지급된 이제 비용은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법인세 경제 이유에 대한 부과돼서 세부적으로 소유주인 주주에게 전적으로 귀차. 자, 정리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연계니까 하는 거예요. 이 글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전자. 무슨 상황인지 봐봐. 기회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바로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봐봐. 근데 후자는 뭔 얘기하는 거냐? 차입된 자금에 의해 조달되는 상황이다. 투자가. 무슨 말이야? 은행에서 대출해서 차입이죠. 이게 빌려서 들어온 대출로 자금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바로 상황이 후자입니다. 두 가지 상황이에요. 이게 VS가 아니라 두 가지의 상황들로 두 가지 상황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가볼게요. 무슨 말인지. 님들아 이 사람이 야, 이 학원으로 해줄게. 자, 이거 하는데 1억 들었습니다. 리얼로 1억 들었습니다. 딱 1억 들었습니다. 등골이 폈어요. 순수, 실화. 100% 제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다 했습니다. 제가 모은 전 재산이거든요. 사실 더 있는데 원장님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어쨌든 이 학원을 원장님께 명의로 해드렸는데 자, 1억이 들었단 말이야. 다만 내가 이 1억을 은행에 넣었으면 그러니까 이 사업을 여는데 인테리어 하는데 뭐 이런 비품 사는데 칠판 사는데 총 해서 1억 이런 거 사는데 1억 들었는데 만약 그 1억을 여기다 안 쓰고 은행에 넣었으면 1억은 얼마의 소득을 얻었을까요? 3%라고 한다면 이자가 300만 원이 내 주머니에 들어갔겠죠? 그러면 자본의 기회비용 공제는 비용에서 빼준다는 겁니다. 아까 위에서 봤던 재반 비용을 빼다가 공제야. 이것도 설명 안 했어. 참고로 이 지문은 정말 쓰레기입니다. 자, 주주가 공급한 자본의 기회비용을 공제. 즉 여러분들 제가 1억을 썼으면 내가 만약에 매출이 1년 매출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나왔다 쳐봐요. 매출이야. 내가 과세, 세금을 부여받는 거는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쓴 돈을 빼줘야 되는데 여기서 은행 이자, 즉 내가 투자한 1억으로 받을 수도 있었던 그 기회비용이었던 300만 원을 빼주냐 안 빼주냐? 안 빼준다는 거예요. 그냥 1,000만 원에 다 부과됩니다.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이걸 봐야 느낌이 옵니다. 은행에서 대출로 합니다. 똑같습니다. 1억입니다. 1억을 내가 대출받아서 사업을 해요. 잠깐만. 1억을 내가 대출받으면 은행한테 뭘 줘야 돼?
이자 줘야 되는 거 알죠? 은행이 나한테 공짜로 돈을 빌려줄 수가 없잖아. 잠시만요. 내가 매출이 똑같이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이 학원이 벌었다 쳐봅시다. 자, 근데 은행한테 이자를 500만 원 줘야 된대. 은행에 5%에 내가 빌렸다 쳐볼게요. 1억을. 자, 그러면 500을 은행한테 주지. 잠시만요. 은행에 갚는 이 500만 원은 비용으로 해줄까 안 해줄까? 뭐야 이거? 맞았다. 여기입니다. 그 이자는 비용 처리를 해줘요. 즉, 나는 아까 300은 안 빼줬잖아. 이번에 내가 이 은행에 내지는 500만 원은 내 매출에서, 즉 소득에서 번 걸로 빼줘요. 네 주머니에 없는 돈이지 해줘요. 그래서 나는 실제 과세가 500만 원에만 부여가 됩니다. 아까 1,000만 원, 이거 인정 안 돼서 1,000만 원이 다 부여된 거. 어때? 이렇게 보니까.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게 맞아요?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머리 조금만 굴려보세요. 안 굴려지면 사업하지 마세요. 나중에. 나는 생골 안 굴려서 지금 손해본 거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내 돈으로 사업하면 바보예요. 왜? 그 1억 은행에 넣었으면 이자도 나오고 하는데 그걸 내 돈으로 그냥 해버려서 그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도 못 받고 그래서 이 매출에 대한 비용 처리도 못 해요. 그냥 세금 다 내야 돼요. 하지만 내가 1억을 은행에서 빌렸으면 은행한테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 이자를 내가 번 돈에서 빼주기 때문에 내가 세금 낼 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득이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1억을 은행에 넣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은행한테 1억을 대출받았어야 됐어요. 진짜로. 그러면 은행한테 내가 이자를 주는데 그걸 내가 번 돈에서 빼주니까 내가 낼 세금은 거의 없어져요. 근데 은행 이자는 나와요. 개이득 300은 벌고 이 내는 이자 500은 내가 번 돈에서 빼주니까 세금이 줄어들고 아하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잠깐만 이제 보면 보일 거예요. 바로 전자 이 상황에서는 즉 지금 제 상황이거든요. 이때는 자 둘 중에 기분이 누가 나빠? 이게 기분 나쁘지. 나 바본가? 내 돈을 왜 했지? 왜? 아래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갑자기 내 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는 셈이 돼버려요. 세금을 더 내니까. 그러면 이 억울함을 누구한테 메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메꿔야 돼요. 님들아 내가 이거 은행 대출 안 받고 내 돈으로 해서 공제 안 받아서 나 세금 많이 내. 어쩔 수 없다. 내일부터 학원비 42만 원 고 이렇게 된다고. 교재비도 하나에 15,000원씩 오케이? 이렇게 된다고. 자, 저기 선생님들 불러갖고 자, 다음 달부터 제가 지금 세금을 뭉탱이로 내서 돈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다음 달부터 월급 50% 삭감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즉, 기회비용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 첫 번째 상황은 노동 공급자, 직원들, 소비자, 여러분들 학원비가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즉, 이 세금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내게 돼요. 아하, 이런 거였어요. 하지만 이 두 번째는 어때요? 기분이 안 나빠요. 어차피 딱 내가 번 돈을, 나간 돈을 빼주니까, 실제 내가 번 돈만 빼주니까, 딱히 내가 누구한테 이거를 부담을 지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내고 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하여? 주주. 저만 그냥 내면 되는 겁니다, 세금도. 깎아줬잖아요. 빼줬잖아요, 실제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최대한 설명드렸는데 이해했는지 모르겠다. 다시 보니까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하다니. 넘어갈게요. 혼나야 돼, 이런 거 내신 분들은. 자, 그럼 이제 상황을 설명했고요. 요 문단은 뭐냐? 이제 이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바로 중립이 훼손된 상황이에요. 예? 무슨 중립이요? 자, 이런 상황이죠. 내 돈으로 사업할까? 은행에서 빚내서 사업할까? 무조건 은행에서 빚내서 사업해야 이득인 상황이 돼요. 잠시만요. 조세, 세금을 부과하는 거는 무슨 목적이야? 이거 비슷한 거 한 적 있어요. 세금. 국가 운영을 위해서 돈을 걷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잠시만요.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국가 운영을 위해 세금을 걷는 거는 둘이 관련이 있어요? 연결되는 행정작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 조세 부과하는 것 때문에 개인 사업자의 판단에 영향을 줘요.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에요. 우리 배웠었어요, 이거. 했었는데. 공시지가 할 때 했었는데. 그래서 문제점. 바로, 어디 갔어?
이 얘기 이제 들어볼까요? 법인이 부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 네, 이런 조세 때문에, 세금 정책 때문에 부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 사업할 때 법인은 사업할 때 은행에서 빚내서가 하게끔밖에 안 되게끔 그렇게 유인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대요? 여기 있다. 중립성계 법인제 제도의 필요성.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제시한 솔루션입니다. 이 글에서 안 나왔지만 예, 수특 원본 문제는 있을 거예요. 이 뒤에는 없어요. 더 이상 안 나와요. 감가상각 나오고 얘기는 안 하는데 이 중립적 성격의 법인세 제도 필요성이 두 가지 있어요. 뭘까요? 일단 지금 같이 볼 감가상각 하나 더. 자기 돈으로 사업했을 때, 즉 기회비용을 공제해 주는 것. 그것도 중립적 성격의 법인세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회비용, 은행에 넣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기회비용을 공제 안 해줘서 생긴 문제잖아. 그래서 무조건 이걸 하게끔밖에 못 하잖아. 대출 받으라고 무조건 강요하는 셈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 기회비용을 공제해 주면 되는 거야. 아, 네 돈으로 사업했구나. 그 돈 은행에 넣었으면 얼마 받았을 텐데 그거 비용으로 까줄게 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지? 고민되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안 나왔지만 문제 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사람이 말하는 거 감가상각입니다. 근데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공장 등의 자본재가 나이를 먹어가면 더라. 자, 이거 뭐냐? 중립적이지 못한 감가상각을 알려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볼게요. 페이지를 넘어갈게요. 일부러 이걸 해줘요. 자, 무슨 말이에요? 이 학원 인테리어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들었다 쳐봅시다. 실제로는 6천만 원 들었습니다. 여기 원래 뭐였는 줄 알아?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알던데. 여러분들 멀리서 오시나? 이 건물, 이 호실이 원래 두다라는 필라테스 학원이었어요. 거기도 부부가 있었어요. 우리 또래더라고. 에어컨 비싸게 팔더라고, 이 자식들. 그냥 어차피 우리가 안 사면 버릴 거면서. 원장님 착해갖고, 우리 아니면 어떻게 버리지도 못한대. 그래서, 그럼 당연히 싸게 사야지.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비싸게 사죠. 미친 사람, 경제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어쨌든, 세상에, 새 거랑 비슷하게 샀어, 가격을. 논리가 이상하더라고. 거기서도 우리 말고는 어차피 쓸 수가 없어서 갖다 놓을 데도 없어. 우리가 돈 주고 버려야 된대. 그럼 우리가 엄청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만, 미안해. 감가상각은 뭐냐? 이 인테리어 만약에 1,000만 원 주고 했다 쳐볼게요. 그러면 이 인테리어는 가치는 1,000만 원으로 영원한가요? 아니죠. 보시다시피 벌써 더러워지죠. 구려져요. 여러분들 4년 뒤면 어떨 것 같아요? 눈 뜨고 못 봐요. 더러워서. 그 사이에 다시 해야 돼요. 바닥 반은 깨져 있을 겁니다. 다시 해야 돼요. 즉 사실상 내가 번 돈에서 이 인테리어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빼줘야 되는 거죠. 아까 처음 봤던 제반 비용이 바로 이런 공장 시설 같은 비용이에요. 자, 문제는 이거야. 이걸 실제로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리얼하게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나와갖고 작년하고 봤을 때 벽이 한 7%만큼 구려졌네요. 7% 까드리기 70만 원만큼 올해 비용 처리해드릴게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정해버려요. 엠빵 해요. 보통 4년 합니다. 그래서 25%, 25%. 첫 번째 해에 250만 원, 두 번째 해에 250만 원, 세 번째 3년, 4년에 걸쳐서 250만 원씩 비용 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1년에 25%씩 낡아지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건데 이 글쓴이가 비판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 것 같아요. 일부러 이놈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감가상각을 해나가는 거, 실제는 이렇게 합니다. 80, 10, 7, 3 이렇게 해버립니다. 1,000만 원짜리 했으면 첫 해 800만 원 비용 처리해버려요. 800만 원만큼 낡았다 보는 거야. 그 다음은 100만 원만큼 낡았다, 70만 원만큼 낡았다, 80만 원 낡았다. 그래서 4년 만에 털어버려요. 이런 것들을 허용해준대요. 차이가 난대요. 엠빵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정확히는
예, 기업이 마음대로 선택하게끔 해줍니다. 왜냐하면 실제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문제는 뭐냐? 이런 감가상각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힘드시지? 자, 근데 이것까지는 알고 가야 돼.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돼. 인플레이션이 왜 문제냐? 이 지문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거 하나,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거 하나 해서 두 가지 그냥 다섯 오픈해 드릴게요. 이겁니다. 자, 1억짜리 공장을 지었습니다. 참고로 이런 공장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 1억 공장을 지었고요. 빵 공장입니다. 배고프다. 자, 빵 1,000원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빵 1,000원. 그리고 공장 감가상각을 10년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액률로 10%씩 까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빵 1,000원에 팔아요. 첫 해 1년에 1,000원짜리 뭐 100만 개 팔았다 쳐봅시다. 돈 잔뜩 벌었어요. 이제 비용 까줘야겠죠. 얼만큼 내가 번 돈에서 빼줘요? 1,000만 원만큼 빼주는 거 괜찮을까요? 1억짜리를 10년에 걸쳐 10%씩 감가상각 해주니까. 자, 문제는 뭐냐? 인플레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빵값이 2,000원이 됩니다. 돈 많이 벌려고 올린 거 아니에요? 당연히 공장장은 자기가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 빵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값, 설탕값, 인건비, 우유값이 딱 2배가 된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올랐다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 때문에 재료비가 2배가 되니까 빵값을 2배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야. 자, 버는 돈도 실제로 들어온 돈은 똑같아. 매출은 2배야. 만약 이거를 100만 개 팔았으면 10억 벌었네요. 10억 벌었는데 이제 20억 번 회사가 되는 거야. 매출은. 하지만 재료 살 때 들어간 돈이 똑같은 비율로 더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 얻는 소득은 똑같아요. 자, 문제가 뭐가 생기냐? 감가상각 얼마 까줘요? 1,000만 원밖에 안 까줍니다. 똑같이. 왜? 그게 역사적 비용이에요. 실제로 이 공장을 지을 때 1억 주고 샀는데 영수증 1억 끊었거든요. 딱 그걸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매출은 2배가 됐지만 거기서 실제로 까주는 돈은 원래 샀던 거의 10%가 유지되기 때문에 실제로 까이는 돈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될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서 버려요. 10억에서 1,000만 원 빼주는 거는 꽤 의미 있지만 20억에서 1,000만 원을 빼주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이런 개념입니다. 됐을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매출 자체는 상승했지만 따주는 세금이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버린다. 이 얘기였던 거고요. 네, 두 번째는요. 여기 나온 건데요. 이 감가상각의 원리가 뭐냐. 10년에 10%는 뭐냐면 10년 뒤면 이 공장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네, 10년이 못 쓰게 된답니다. 공장이. 그래서 이제 새로 사야 돼요. 다행히 1억은 국가에서 비용 처리해줬어요. 아이고 1억 쓰셔갖고 그 공장 1년 동안 10년 동안 쓰셨죠? 이제 그 공장 다 쓰셨죠? 버리시고 폐기하시고 공제해드렸으니까 또 사세요 해서 갔는데 공장이 얼마가 되어 있어요? 2억이 되어 있어요. 내가 공제받은 건 1억인데 내가 실제로 내서 돈 주고 사야 되는 건 또 2억인 거야. 아니 이거 뭔가 손해보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별거 아닌 얘기예요. 자, 설명이 좀 길었죠? 지금 방금 식은땀 났어요. 안 킨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빈칸 답, 그거 니들이 해고. 야, 문제나 풀자. 스텝 4 오세요. 같이 풀자. 문학도 해야 되니까. 어이. 어렵습니다. 못 풀게 해놨어요, 일부러. 기출 회독했으면 할인율 몇 번 봤을 텐데, 시간 1분 30초 재드리겠습니다. 풀고 얘기해보죠. 출발.
짜잔. 어렵게 해놨어요, 일부러. 당황할 거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아까 신나게 설명해 놓고 문제에 안 나온 게 있어서, 아니, 지문은 깔아놨는데, 왜 깔았는지 조금 의심스러운 게 하나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그냥 보기 문제 만들어 봤습니다. 원본 문제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 감가상각 N빵이고, 이 얘기가 수상했어요. 정상적인 속도보다 빠르게 감가상각 처리하는 걸 허용한다. 즉 25, 25, 25, 25가 아니라 80, 10 이런 식으로 초반에 그냥 다 털리게끔 허락해 준대요. 뭐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인플레이션, 할인율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별거 아니고요. 내가 1,000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고 싶어요. 그러면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잖아. 즉 인플레이션이 있잖아.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자율 때문에 그래요. 이자. 여러분들 제가 이자율이 만약에 3%라면 내가 지금 만약에 100억을 갖고 있다면 1년 뒤에는 얼마인 셈이야? 103억인 셈이지. 그러니까 현재 100억과 1년 뒤에 103억은 같은 가치를 가져요. 돈의 가치는 무조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1,000만 원이어도 미래의 1,000만 원이 가치가 더 큰 거야? 현재 1,000만 원 가치가 더 큰 거야? 현재 1,000만 원 가치가 더 크지. 감가상각을 앞으로 땡기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의 타격을 줄이는 거야? 가속화시키는 거야? 줄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갑자기 올라. 즉 화폐 가치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1,000만 원 공제 받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확률이 높아요. 기업한테는. 그래서 지금 의미 있는 1,000만 원일 때 공제를 그 돈을 받겠다라는 얘기가 바로 요 문제였던 겁니다. 빠르게 감가상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그 얘기 문제 낼 수 있는 그런 줄이었거든요. 네. 네, 이겁니다. 인플레이션 진행되고 있어요. 감가상각 하락 초기의 비용 처리 집중하는 거, 감사하는 세금 혜택의 현재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데, 네, 미래에 계산돼 버리면 미래 계상 처리돼 버리면 손해예요. 미래의 1,000만 원을 까줘봤자 별 의미 없는 1,000만 원. 하지만 현재는 가치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경제학은 여러분들이 싫더라도 네, 국어 가르치는 사람이 함부로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감히 한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꾸 관심을 갖고 공부하셔야 돼요. 왜? 이걸 몰랐던 세대가 여러분들은 아니다. 내 부모 세대들이에요. 내 부모 세대는 이런 경제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짓을 했냐? 은행에서 이자를 준다고 해요. 정기 적금을 들으라고 해요. 한 달에 5만 원씩 내래요. 그러면 이거 20년 동안 열심히 모으면 아들, 딸 2명 대학 다 보내고 끝날 때 집하고 자동차 한 대 사줄 수 있다고 했었어요. 5만 원씩 내면 한 달에. 그때는 우리 아빠 월급이 18만 원이었어요. 어때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그 당시 18만 원 월급일 때, 물론 짜장면은 500원이고 300원이었겠죠. 그 18만 원 월급을 5만 원을 뗐을 때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꽤 크지. 근데 지금 그 5만 원 갖고서 이자 몇 프로 얼마 붙어서 7만 원 됐다고 해서 우리한테 큰 값어치가 있어요? 거의 없죠. 그런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런 것들을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행위들을 했었나 봐요. 돈의 가치는 다릅니다. 돈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치가 확 떨어져요. 별 얘기 다 하네. 여러분들 그럼 현금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뭐 할 거야? 일단 최악. 저금통에 넣어놔요. 미친 사람이에요. 최악이야, 최악. 제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어. 심지어 저금통 돈을 따로 내야 돼. 바보 아니야? 차라리 은행에. 자, 이렇게 말하면 아침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식을 하라고, 부동산을 하라고, 뭐, 어느 정도 정답인데,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 해요? 쓰면 됩니다. 나를 위해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투자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하면 돼요. 이거 아껴서 나중에 그 돈을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돈 지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되게 방탕한 사람 같은데 아닙니다. 제 생각엔 이게 합리적 소비인이에요.
뭔 투자야. 투자하지 마요. 여러분들 무조건 잃어요. 지금도 원장님 갈구는 거 있는데. 이 학원 차리는 돈 1억 있잖아요. 학원을 차릴까? 사실 내 돈이었잖아. 내가 이제 학원 차리자고 했고, 그때 내가 주식에 관심 있어서, 내가 그 AI의 이제 위력을 내가 잠깐 체험한 적이 있어. 어디 가고, 이거다. 인류는 이걸로 함께 진화한다. 그때는 되게 허접할 때였어. 3년 전에. 그래서 구글 주식을 다 올빵에서 사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사실은. 직전까지 갔었어요. 아마 그걸 샀으면 여러분들 눈앞에 저는 없었을 텐데 말이죠. 저는 아마 어디 섬에 있지 않았을까요? 아주 여유로운 자세로 말이죠. 호호호 하면서. 173% 뛰었더라고요. 그때랑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넣었던 1억은 170억이 되어 있었겠죠. 여러분들은 감히 나를 봐주지 못했을 텐데 말이죠. 넘어갈까요? 자, 문학합시다. 예, 뒤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힘드시죠? 나한테 하는 말이야. 자, 어려운 현대시 위주로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갈래복합 테마인데 현대시와 수필이 다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대시는 내가 좀 해드리고요. 수필은 여러분들이 읽고 해서 문제 하나씩 처리하는 걸로 해서 4세트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시부터 볼게요. 32쪽이에요. 이거 하는 이유 나올 것 같아요. 왜요? 나만의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나오는 거 연계 중에 이게 잘 나와요. 여태까지 타율이 가장 높은 거. 유명한 작가, 하나도 안 유명한 작품. 이게 잘 나와요. 네, 여러분 작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품 보시면 됩니다. 처음 보시죠? 하지만 작가는 다 아는 그분이네요. 여러분들 여기 이쪽이 눈부신 거죠? 거기서 앉아보니까 빛반사되는 게 이쪽 아니야? 여기야? 여기야? 이쯤 되지 않나요? 야, 왼쪽 오른쪽 해봐. 어디야? 지금 빛반사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좌우로 여기 거기서는 뭐 어디 보여? 쟤는 저기라는데 여기 왼쪽 위 여기 알았어. 그러면 여기를 빼고 요 아래서부터 하면 되겠다. 아니 내가 뒤에 앉아보니까 눈부셔서 보기 싫더라고. 안 보이더라고. 태양권도 아니고 뭐.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한용운이고요. 여러분들 아는 한용운 작품 2개 있지. 님의 침묵하고 그 나룻배와 행인. 혹시 또 하는 거 있나요? 저 이것도 아는데요. 많은데 말하기 싫죠? 그러면 님의 침묵은 아시죠? 똑같아요. 역설, 임과의 이별이라는 주제에 똑같아요. 자, 가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님의 침묵을 기억 못하는 눈치라서 그냥 설명하고 님의 침묵을 역으로 설명드릴게요. 죽은 줄 알았던 매화나무 가지에 구슬 같은 꽃방울을 맺혀주는 쇠잔한 눈. 잠깐만요. 이 눈은 조심하셔야 돼요. 꽃방울을 맺혀주는 눈이에요. 생명력을 부여하는 눈입니다. 우리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눈 내려서 이제 식물이 다 진다가 아니라 이 눈은 피게 해주는 겁니다. 뭔데요? 나도 몰라. 그냥 읽자고. 그런 눈이고요. 그래서 뭐가 와요? 가만히 오는 봄 기운은 아름답기도 합니다. 봄이 왔네요. 다음, 그러나 그 밖에 다른 하늘에서 오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모든 꽃의 죽음을 가지고 다니는 쇠잔한 눈이 주는 눈 아십니까? 짜잔. 이번 눈은요, 죽음을 내리는 눈. 자, 똑같은 쇠잔한 눈이지만 하나는 생명을 부여하고요. 하나는 죽음을 선사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눈이네요. 뭔 얘기일까요? 뭔 얘기하고 싶은 걸까? 순환이에요, 순환. 겨울이 끝나서 초봄에 내리는 눈은 세상 만물을 소멸시키나요? 아니죠. 봄에 내리는 이제 마지막 눈은요, 조금 내리고요. 곧 이제 식물이 피어오릅니다. 그걸 보고 봄이 온다. 하지만 여기는 어떤가요? 겨울이 시작될 때 내리는 눈이죠. 모든 것을 생명을 소멸시켜버리죠. 모든 식물들은. 즉 봄이 올 때도 눈이 내리고 겨울이 올 때도 눈이 내리네. 1년의 사이클을 보여줘요. 순환이 그래서 바로 성립하게 됩니다. 특이한 순환제시죠. 좀만 더 해볼게요. 올라가면 안 되지, 여기. 자, 구름 가늘고 엽고 가을산은 비었어요. 파리한 발사 시커 붉은 나쁜 곱기도 합니다.
단풍이 활짝 폈다. 예, 여기 첫 줄은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가을산의 풍경입니다. 단풍 등 가을산의 풍경. 근데 이 단풍이 어떻게 생긴 건지가 설명되어 있는데 일단 단풍의 의인화. 노래도 부르고 울음도 옵니다. 이 단풍이 부르는 노래와 울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누가 만들어주냐. 가을바람의 꿈을 따라 사라지고 경험에 남아있는 여기다. 지난 여름의 물은 녹음이 주는 줄을 아십니까? 이 단풍의 노래는 이 가을바람의 꿈은 누가 주냐? 지난 여름의 녹음이 주는 거래요. 푸르름이죠. 푸른 잎사귀가 맺힌 그 그림자니까 무성한 잎사귀를 말합니다. 그게 선사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 뭐야? 역시 계절의 흐름입니다. 이건 순환까지는 아니고 흐름까지 보여요.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됐군. 그게 답니다. 주제가 아직 안 나왔죠. 여기요. 일경초, 장육금신, 장육금신, 일경초 순환이에요. 근데 일경초는 하루살이풀, 보잘것없는 거. 장육금신, 부처님 불상을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별거 아닌 거, 대단한 거, 거룩한 거. 별거 아닌 거, 별거 아닌 거. 그런 거는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항상 돌고 도는 거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약간 사소한 것과 거대한 것은 사실 구분되지 않는다. 네, 이거 불교적 관점. 바로 불교의 순환론을 말하는 거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아직 안 나왔어요. 좀만 더. 천지는 한 보금자리, 만유 같은 소조입니다. 만유는 같은 소조. 천지는 같은 집이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똑같이 살고 있는 집이고요. 한 집이고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소조, 다 똑같은 자격에 동등한 작은 새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뭐가 더 거대하고 작고 구분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동등하게 서로 상호작용 순환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불교 관점 얘기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한용우 씨는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제를 마지막에 던져주죠. 자, 이제 이 두 줄 보려고 달려왔습니다.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나는 자연의 거울에 순환이요. 모두 다 동등하게 상호작용하는 그 자연의 거울에 내 인생을 비춰보았대요. 고통의 가시덤불 뒤에 환희의 낙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짜잔! 님을 떠난 나는. 님의 침묵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아, 님은 떠났습니다. 이거 님은 날 떠났잖아요. 님을 떠난 나. 이번엔 내가 님을 떠난 거예요.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이별이에요. 그럼 기분이 어때야 돼요? 사실 그렇게 좋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것은 순환합니다. 떠난 거는 고통이지만 그러면 그 말은 곧 언젠가 곧 이제 다음 턴은 뭐라는 거죠? 다음 턴은 기쁨이 올 차례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사이클에 보니까. 그래서 행복입니다. 역설이죠. 님을 떠난 나는 행복입니다. 님과 이별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님이 괴롭혔나 봐요. 그게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현재는 곧 환희가 다시 올 걸 아니까. 무엇일까요? 자, 이거 님의 침묵 같은 거 내신에서 했으면 알 겁니다. 이 님을 뭘로 해석하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 가능한 거. 이 님을 부처님으로 보면 불교적 구도자의 상황이 나와요. 근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일제강점기니까 독립운동 시인이잖아요. 이거를 조국 광복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비록 조국 광복을 이룰 수는 없지만 언젠간 반드시 오겠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다 좋습니다. 진짜 여자친구로 볼 수도 있고요. 확률은 낮죠. 여러분들 그 다음 시 볼까요? 이게 낮은 산이었나? 산에 대하여 세상에. 신경님 시인이죠. 이거 안 읽을래. 자, 낮은 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다 모든 산이 높은 거 아니에요. 낮은 산도 있는데요. 이 낮은 산이 참 매력이 있어요. 그 작품입니다.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이 이런 낮은 산은 이렇게 시시덕거리고 나지막이 엎드려 있어요. 뭔가 소소하게 행복해하고 있어요. 낮은 산이라는 것을 사람처럼 변한 거야. 자, 어떤 산은 험하고 가파른 산짝, 얘는 높은 산일 거예요. 근데 이 산에서 빠져나와서 동네까지 부러운 듯 사람 사는 꼴을 구경하고 섰다. 작은 산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동네 주변에 있는 거예요. 동네 뒷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산을 오른 사람들에게 순환 길이 되어주기도 하고, 높은 산 갈 때 이 작은 산을 거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가는 코스가 되는 거예요. 작은 산은. 남의 눈을 꺼리는 젊은 쌍에게 진즉 따뜻한 산의 숨을
자리가 되어주고 데이트할 뭐 연예인인가 봐요. 데이트할 데가 없는데 봐요. 이 작은 산은 사람도 별로 안 와서 둘이 놀기 좋다 이런 얘기고요. 정말 그런 얘기야. 그래서 낮은 산엔 내 이웃이던 간난이 안방 왕골차처럼 떼절고 누더기 이불처럼 지린 데가 배지만 가난하지만 자 여기까지 와서 분체해야죠. 낮은 산이 뭘까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높은 산과 대비돼요. 그럼 높은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뭐 돈이 많든 권력이 높든 명예가 높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작품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낮은 산을 예찬하는 거 맞죠? 높은 산과 대비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 높은 산, 즉 높은 권력층을 비판하냐 하면 그런 시는 아니에요. 낮은 산도 매력 있다. 낮은 산만의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높은 산은 잘못됐다가 아니라는 거 조심해 주세요. 좀만 더 읽어볼까요? 여기서 눈치채는 거였어요. 떼절고 지린내가 배지만 이불처럼 가난하지만, 즉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형편은 좀 이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이제 소소한 것들에 덮여서 휘파람새 노래소리를 듣는 기쁨은 낮은 산만이 안다. 이거 잡초의 잡새들입니다. 근데 얘들도 나름 예쁘고 나름도 소리가 좋은데 낮은 산만이 들을 수 있다. 즉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따로 있으니 너무 높은 산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뭐 남 얘기 아니죠. 뭐 우리 얘기지 뭐. 뭐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내가 이재용 딸이었다면, 내가 조용진 아들이었다면 내가 여기서 내가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할 텐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걔들은 이런 소리를 못 들을 거예요. 우린 들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표정들이 굳이 들어야 될까요? 이런 소리는 뭘까요? 뭐긴 뭐야. 내속 같은 걸 말하는 거야. 걔들은 내속을 못 들어요. 안 듣는 거지만. 다음 볼까요? 힘들어. 자,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갈등합니다. 이빨 갈고 손톱을 세우다가도 그래도 결국엔 또 화해하고 같이 삽니다. 또 낮은 산이 갖고 있는 매력이에요. 높은 사람들은 싸우면 어떻게 돼요? 한 명이 감옥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삼성하고 하나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회장님 한 명은 감옥 가야 끝나요. 하지만 우리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술 한잔 먹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 사는 재미는 낮은 산만이 안다. 갑자기 사람 사는 맛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단순히 산 얘기가 아니라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였어요. 자, 이제 대놓고 말하죠. 사람이 다 크고 잘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듯이 다 외치면 우뚝 서 있는 거 아니듯이 산이라서 모두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모두 흰 구름을 겨드랑이 끼고 어깨로 바람 맞받치며 사는 것은 아니다. 이거 어떤 산이야? 큰 산이죠. 구름을 겨드랑이 꼈다? 엄청 높은 산이겠죠. 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야. 낮은 산도 있어 라는 얘기로 끝나게 됩니다. 산에 대하여. 즉 낮은 존재에 대한 예찬입니다. 높은 산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자, 단은 이게 누구의 정혜경인가? 박지원인가? 박지원이네. 박지원의 고전수필입니다. 고전수필 요즘 어렵다는데 네, 하지만 이거는 쉽습니다. 읽어보시고 바로 스텝 4 풀어보도록 할게요. 37쪽에 있어요. 자, 읽고 푸는데 3분이면 되지 않을까요? 1분 30초 읽어보시고 1분 30초 풀면 되겠네요. 3분째 드릴게요. 출발. 푸세요. 안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쉽다 어렵다 얘기하는데 사실 제 기준이죠. 정확히는 내가 만든 의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어렵게 내요? 제가 낼 때 기운이 좋을 때요. 아시겠지? 아까 말했지. 수능 완성은 다음 주부터 있을 거는 문제 위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문제 풀면서 좀 감을 잡을 겁니다. 작품 지문 분석은 수능 완성 책 교재 자체에 몇 페이지에 걸쳐서 지문화되어 있어요. 지문 하나에 7, 8페이지 정도 이제 뒤에 설명이 깔려 있어요. 문제 유형 분석까지 해서. 그래서 그건 님들이 보시고 저는 문제로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 달 하면 수능 완성은 금방 끝나요. 몇 개 없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곧 수능을 보러 가겠네요. 9월 보고 한 달 뒤에 또 가는 거죠. 야, 이제 거의 끝났구만. 신난다. 님은 왜 신남? 저는 한 달 유일하게 쉬는 날이 있는데 11월입니다.
11월은 제가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고3 수업이 없죠. 고2 애들은요, 걔들 12월 말에 기말 끝납니다. 그때까지 저는 놉니다. 아, 여러분들도 놉니다. 다만 어떤 마음으로 놀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쿨하게 놀고 싶은데 저는 쿨하게 놀았습니다. 전 대기 안 받았어요. 전 최초 합격해갖고 3개 쓴 거 다 돼갖고 오히려 좀 신경을 쓰였어요. 약간 주변에서 잘 못 쓴 거라고 했어요. 나보고. 원래는 아슬아슬하게 대기를 받아서 막차 타고 가는 게 제일 베스트. 근데 저는 이런 컨설트 이용한 게 아니라 그냥 담임 쓰라는 데 썼거든요. 다 되던데요. 웃긴 거. 지금도 동창회 가서 담임선생님 만나면 그 얘기해. 선생님 그때 저 가문 쓴 거 될 확률 30% 이하라고 했다면서요. 애들한테. 그래서 하면서 최초 합격이던데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내가 그때 잘 몰랐어. 그래서 아니 선생님 말이야 했는데 그때 나이가 20대야. 우리 나 고3 때 담임이. 고3 첫 담임이고.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40대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어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때 당신이 어렵구만 했는데 말이 좀 이상하네요. 물론 그 할아버지는 이제 50몇이라요. 은퇴해야지. 아니 여러분들 이거 문학 저랑 오늘 다 못하잖아요. 이 문학작품 주제 뭐예요 하면 고민하지 말고 보기 보시면 됩니다. 보기가 그거 써놓은 거예요. 방금 보신 작품 다 작품도 눈치챘죠? 지금 같이 점검 많이 드렸는데 속인과 달자였나? 뭐였지? 달자란다. 달사하고 속인이 나오는데 속인이 유연하지 못한 굳은 고정 방식을 갖고 있는 얘고 달사가 고정관념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틀을 볼 수 있는 존재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거 답 그냥 바로 보죠. 4번 답 볼게요. 아까 티나게 좀 설명드려서 맞췄을 겁니다. 흰 구름을 겨드랑이에 끼고 사는 사회의 모습은 모두 기존의 의식을 전환함으로써 새롭게 발견한 삶이다. 아니요. 나에선 새로운 삶의 증거는 낮은 산에 대한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흰 구름 겨드랑이에 낀 산은 큰 산을 말하는 거죠. 얘는 새로운 인식 대상이 아니었어요. 자, 3번, 5번은 이 다작품에 대한 해석으로 괜찮은 해석이고 공식 해설을 넣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맞는 얘기였어요. 넘어갑시다. 저거 넘어가고 공소록 소설도 그냥 여러분들 읽으시면 됩니다. 명수야 엄마 지금 있니? 뭐 이런 거 소설이고 뒤에 있는 김선두 나오는 소설 남도기행도 넘어가고요. 저기다 페이지 50쪽입니다. 윤동주군요. 요시는 여러분들 알겠다. 50쪽 오셨나요? 잠깐만요. 여기 있다. 이 시는 또 워낙 유명한 시라서 또 이거 알지라고 사실 아침에 물어봤는데 아무도 몰라갖고 그냥 했거든요. 자, 그냥 할게요. 양해 바랍니다. 아이, 보자고. 이 거울이요. 별 차이 없는데, 소소하다. 거울은 반사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용도는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기 위한 거예요. 당연히 표면의 나보다는 내 또 다른 나, 즉 내면적 자, 본성을 보기 위한 거를 비침의 속성을 씁니다. 같은 시인 윤동주의 자화상, 그건 우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나오죠. 정종의 유리창에 비친, 즉 유리에 비친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빛이라는 거는 자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의도하기 위해 나온 것들인데, 자, 녹이 껴있는 거울이에요. 내 자아의 배경이 저 시뻘고 파랗게 녹이 껴있다. 좋지 않은 내 내적 자아를 오픈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 얼굴이 있대요. 어느 왕조의 유물이길래 이라지로 욕될까? 자, 성찰의 결과가 바로 나왔네요. 아주 욕됩니다. 여러분들 욕되다는 말이 조금 안 와닿나요? 최근 안 써서. 똑같이 호환되는 말이 현대에 있습니다. 잣 같다는 그런 똑같이 호환되는 말이에요. 욕되다가 아주 잣 같구만 이라는 똑같은 말로 호환됩니다. 아유, 왜 이렇게 잣 같을까? 이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니까. 이유가 나와 있었네요. 어느 왕조의 유물이길래.
윤동주는 일제강점기 때 저항시일입니다. 그러면 어느 왕조의 유물이 근래 기록될까? 즉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한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됐죠? 망한 나라, 저 어느 왕조는 조선, 망한 왕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 유물에 비친 나, 즉 망한 나라의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서글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내가 좋은 상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뭐 청임문에서 좀 이상한데 줄여야겠다, 줄여봐야겠다 정도로 읽으시면 됩니다. 참회의 글을 써봐야겠다. 뭐라고 썼는지 볼까요? 이렇게 쓰셨네요. 만 24년 1개월을 몇 살 되시지 않았어요? 25살이세요. 25살을 무슨 기쁨 바라 살아왔던가. 즉 내가 25년을 살아봤는데 내가 뭘 위해 산 걸까? 내가 뭐를 느끼기 위해 산 건가라고 자기의 삶의 목표를 조정해 봤습니다. 어디니 여기는? 익숙하지 않아서. 자, 그러면 저렇게 성찰한 거예요. 자기의 삶의 방향을 찾은 상태인 거예요, 현재가? 아닌 거야. 내가 무슨 기쁨을 위해 살았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물론 이건 기대감입니다. 미래,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 즐거운 미래에, 눈 씻겠지만 이게 광복을 암시하죠. 조국 광복을 암시해요. 그날이 되면 나는 또 이렇게 쓸 거래요. 그때 그 젊은 나이, 네, 아까 그 24년 1개월, 25살이요. 그때 나 왜 이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했대? 그때 과거에 했던 성찰이 참 부끄러웠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자, 근데 미래에 느끼던 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지금 현재 스스로의 삶을 부끄러운 걸 알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이 조선, 녹이 낀 거울에 비친 얼굴인데요. 어느 왕조의 유물입니다. 참 욕됩니다. 25년을 뭐 하면서 살았는지 몰랐던 상태고요. 나중에 봐도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종합하면 돼요.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현재 상태가, 내 내적 자아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지금 부끄러운 상태예요. 아마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윤도 시인의 다른 시랑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뜻이 올 겁니다. 쉽게 쓰여진 시 아시나요? 그거랑 나름 이어져요. 거기도 써 있잖아요. 그냥 대학 노트 끼고 뭐 수업 만들어 간다, 너무 부끄럽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성찰을 하는데 이번엔 좀 더 딥하게 들어갑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못하는 나 멍청해, 나 왜 이렇게 나쁘냐라고 하는 거에 멈추지 말고, 자, 그럼 내가 진짜의 내 모습은 뭘까? 진짜로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뭘까라고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거울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본다고 표현하는 거야. 발바닥으로 닦으면 더럽지 않나요? 아니, 손만으로 부족해서 발까지 써서 닦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열심히 닦는다. 즉 자기의 진짜 내면 성찰을 해보니 짜잔, 이 시에서 조심할 건 딱 하나. 뭐가 느껴지냐 이거예요. 여기서 의지가 느껴져야 됩니다. 저항 의지가 느껴지는 걸로 끝나요. 어디가 의지인가요? 간단해요. 의미 그대로 해석할게요. 운석, 메테오, 그거 맞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별이요.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잠시만요. 님들이 이제 하늘을 볼 때, 오늘 집에 가다 하늘을 쓱 봤는데 뿅 하고 뭐 떨어지면 별똥벌이다, 소원 빌릴걸,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뿅이 뿅 하고 이렇게 온다면 어떨 거예요? 본능적으로 호호 이렇게 되잖아. 그 안으로 가볼까? 이렇게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왜? 거기에 깔리면 죽는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거든요. 죽음을 각오하는, 죽음을 감내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감내하고 들어가요. 슬픈 사람의 뒷모양. 근데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자기의 위험을 알고 있으니까 슬프지만 그런 사람이 거울 속에 등장했습니다. 이게 뭐야? 윤동주가 진짜로 가고 싶은 길, 해야 될 일이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활동 이후에 아주 적극적으로 저항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히셔서 옥사하시죠. 44년에 돌아가실 거예요. 광복 못 보고 돌아가셔요. 좀 이따 광복이죠? 광복절이죠. 좀 이따가. 광복절이라 하지? 참여력 받고요. 이렇게 말하면 이 시인한테 좀 실례인데, 나 작품은요, 쓰신 분이 거의 의도하셨나? 참외록 세트입니다. 녹을 닦으며 공초 14라는 시인데요. 세상에,
참외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의 모습이 녹에 비친 거울에 있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하냐? 열심히 닦아요. 자, 조금 차이는 뭘까요? 아까 자기의 녹긴 얼굴을 닦아내서 녹 같은 참외록에서 녹이 낀 거울을 떼내서 진정한 하고 싶은 나의 내적 자아를 찾았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살아온 삶이 부끄럽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는 이 대문이 잔뜩 녹이 섞여 있어요. 그거를 열심히 닦아요. 단순히 물리적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의 부끄러움과 잘못을 성찰하고 고치겠다는 다짐이 느껴지는 시가 바로 낫이에요. 님들 읽으시면 됩니다. 쉬워요, 이거는. 솔직히 말할까? 참여록 아니었으면 오늘 여기 못 들어온 시입니다. 처음 본 작가실걸요? 허영만. 허영만 아닙니다. 그분은 유명한 만화 작가고요. 아, 다 작가. 이분 작품이 실리기 나는 아직도. 아, 이분 작품 정말 많이 실립니다. 수능에. 근데 이 작품은 처음 실렸어요. 선부자화상인데 작가가 김용준 씨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가요? 돌아가신 걸로 추측돼요. 추정돼요. 왜 추측해요? 북한에 계세요. 월북했습니다. 월북하신 분이에요. 말 그대로 북한에 갔어요. I love, 미스터 김 하면서 고했다고. 공식적인 입장은 이분이 50년이 넘어가셨는데 그때 한국전쟁이 있었잖아요. 한국전쟁 중에 위대한 문학가라서 납치당하셨다라고 이제 납치당했다라고 우리 문학계에서 그렇게 발표했고요. 예, 이분이 한 인터뷰들 북한에서 이분이 북한 문화부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노동당 문화부 뭐 어쩌고저쩌고 문화장관쯤 돼요. 이 사람이 문화부 차관쯤 됩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이분이 거기서 한 얘기 보면 본인이 가진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와도 돼요? 네, 그걸 감수할 만큼 글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이 사람이 종합예술가인데요. 음악도 만들고 서울대 교수님이셨어요. 참 잡혀간다는 건 좀 이상하고 월북하기 전에 서울대 교수라고 있었는데 국문학과 교수가 아니에요. 미대 교수입니다. 근데 글도 잘 써요. 천재 예술가가 맞습니다. 북한이 탐냈을 수도 있고 천재는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했을 수도 있죠. 어찌됐든 감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의 수필은 지금 7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읽는데도 전혀 촌스럽지가 않습니다. 지금 봐도 굉장히 정말 천재가 맞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글을 아주 맛있게 잘 써요. 좀 볼까요? 1940 몇 년에 쓴 겁니다. 이거 80년 전에 쓴 거야. 지금 따지면 원고를 써달라는 족족 시친을 딱 대고 거절하는 판에 이 사람이 잡지에서 맨날 권유를 받겠어요. 글을 잘 쓰니까 이번 편에 글 하나만 써주세요 하는데 안 돼. 나 글 안 쓸 거야 라고 하는데 한 여성지에서 아마 월간 여성지가 뭐 그런 잡지였을 거예요. 미용실에 있는 거. 하필 자화상을 그려달라고 한다. 의뢰가 들어왔는데 그럼 선생님 자화상을 그려주세요 라고 온 거야. 이거를 수락했는데 얼마나 재밌게 말하냐면 봐봐요. 너무 내 취향인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좋게 짐작하는지라 이렇게 짐작했대요. 이번에 또 거절을 하는 날이 되면 제 얼굴이 추남이 되어서 저러는 게구나 할 테니 얘따 보아라. 야, 추남이라고 내가 자랑 못할 것 같아 라고 하고 튀어나설 나일 줄 알아차린 눈치 빠른 편집자 씨의 야근꾀 이렇게 써있어요. 무슨 말이냐? 나한테 자화상 그려주세요 하면 자기가 거절을 못할 거라고 얘가 예상을 했을 거래요. 왜? 나 안 그려라고 하면 님 저기 못생겨서 못 그리는 거죠라고 할 거라고 내가 예상할 걸 하니까 그래서 내가 꼭 그릴 건데 나 그렇게 거절 안 할 건데 하고 생각한 이 편집자의 눈치 빠른 꾀에 안 넘어가려고 했지만 넘어가서 자화상을 그리게 됐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건 자화상을 그리게 된 에피소드를 그냥 가볍게 쓰는 수필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 얼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랑을 합니다. 나는 원래 순응하고 면장하고 안심하고 비고한 분이네. 몰라도 돼요, 이런 것들은. 나쁘게 말하면 톨스토이 같고, 좋게 말하면 해외 중에 소설하는 문인 묵객 애무하는 괴석과 같다. 톨스토이 같이 조금 조금 독특하게 생겼거나,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아주 기괴한, 멋있는 바위 같다라고 자기 스스로 얼굴을 평가합니다. 몰리에르는 위대한 문인입니다.
유학 시대에는 동경 일판의 내 코는 몰리에르 코 같다고 잠옷 평판이 잦아였던 코라. 지금도 끔찍이 내가 사는 코다. 자기 코는 다른 사람도 좋아했던 예쁜 코래요. 남들이 어떻게 모르는지 모르지만 나는 거울을 놓고 내 얼굴에 이모저모를 아무리 뜯어보아도 그저 좋기만 하다. 코는 대만족. 술술 익히지 않나요? 이거 옛날 사람 글치고. 더구나 요즘에는 여름에 빨갛게 깎았던 머리가 수도분에게 길어오르고 코 밑, 턱 및 수염이 제법 고전풍을 올려서 다른 분의 신뢰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보시고 욕배나 할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이 수염점 내 적막 심사를 위로해주는 것은 없다. 여기 콧수염하고 아래 수염이 난 거예요. 셜록 홈즈 수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난 겁니다. 마음에 든대요, 수염. 다른 사람이 욕하고 있나 봐요. 내 얼굴에서 굳이 결점을 잡아내자면 양미간이 좁고 찌부러져 보는 이의 손이 빽빽하겠으나 사실은 그 내 속이 빡빡한 게 아니라 미간의 좁은 내 심저에 깊은 우울이 나타난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저예요. 원장님이 맨날 잔소리예요. 미간이 눈썹 사이거든요. 여기가 깊게 펴졌다는 건 여기 주름이 졌다는 건데 제가 기본적으로 여기 주름이 세팅되어 있어요. 근데 원장님은 맨날 뭐라 그래. 아유 이건 맨날 찡그리고 다니니까 이렇지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맨날 화를 내고 찡그리는 게 아니라 내 심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울, 걱정, 고뇌가 드러난 거다라고 아주 멋있게 말했죠. 그리고 그러나 나는 이 우울로 나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 하고 글을 읽게 하며 부단히 내 불량심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근데 이게 바로 자기의 예술 원동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걸 카톡프사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머지 이제 좀 읽어보시고요. 문제 풀 시간 좀 드려볼게요. 자, 2세트만 더 하면 돼요. 54쪽에 문제 있습니다. 남은 거 조금, 두 문단 남았잖아. 얼른 읽고, 안에 바가지 있어요. 원장님한 얘기랑 똑같더라고요. 자, 읽으시고, 스텝 4 풀어주세요. 이거 나 작품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다시 보니까. 나 작품만 대충 읽었네요. 참, 그 마지막에 나왔던 선부가 착할 선자에 제압이 붙자. 그러니까, kind man이라는 뜻입니다. 호를 누가 친구가 술자리에서 지어줬는데, 아유, 넌 착한 놈이야, 임마! 라고 해갖고, 선부라고 해서, 선부 마음에 드는데, 하지만, 아유, 내가 착하다 가는 건 조금 오만한 거 아닐까?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닌데, 라는 얘기가 뒷얘기입니다. 약간 외모는 자부심을 느껴지고 잘난 척을 하는데 마음에 대해서는 겸양을 떠는 게 약간 다작품이었던 거죠. 하지만 답은 그거와 상관없이 나오게 됩니다. 님들아 이거 문제 그냥 같이 받을까요? 예, 일단 나와 상관없이 가에서 커트. 조금 어렵죠? 이건 조금 의도한 건데 잘 봐봐. 슬픈 사람의 뒷모양 나온 게 결핍이 완전히 해소된 순수한 내면의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 어색하죠, 조금. 왜? 결핍이 해소됐다는 거는 채워졌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게. 다만, 죽음을 각오한 다짐, 의지를 보인 게 과연 비어있는 것을 채웠다고 할 수 있냐 하면 좀 결이 다른 해석이에요. 단순히 좋은 해석, 죽음 각오, 의지적인 거, 좋은 거, 아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매칭이 안 됩니다.
예, 해석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요즘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문학 내용 해석하는 것들, 시어 해석하는 게 나와서 한번 내봤어요.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나도 어색해요. 수많은 불면의 촉수는 해소된 게 아니라 역시 부끄러웠던 과거가 수많은 불면의 촉수로 나와 있어요. 요건 다 읽어보시면 티 납니다. 문맥상.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작품 넘어갈게요. 아, 힘들어. 다녀오세요. 나도 먹고 싶은데 다녀오세요. 난 여기 떠온 거 먹어야지. 집에 가서 밥 먹을 거죠? 안 먹어? 먹고 왔구나. 아니, 이 시를 김기택 씨가 썼는데 언제 지었냐면 밥 먹다가 지었어요. 근데 반찬으로 뭐가 나왔냐면 멸치볶음이 나왔나 봐요. 님들아 멸치볶음 좋아하시나요? 아 그래? 난 굉장히 싫어해. 난 좀 많이 싫어해. 좀 아니 뭐 이 정도까지 할 정도로 난 싫어해. 그래서 멸치볶음이 집에 엄마가 항상 갖다 주는데 한 번도 락앤락 통을 연 적이 없어요. 난 한 번도. 몰라 원장님 주워 먹는데 난 안 먹어요. 아 선생님 멸치를 안 좋아하시는군요. 아니요. 이번에 원장님이 남해 갔다 왔는데 멸치 쌈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멸치를 고등어 조림처럼 빨갛게 갈치 조림처럼 그 이제 자작하게 고추장찌개에 끓여서 주는데 그건 말린 멸치가 아니라 생멸치를 써요. 살도 통통해서 그냥 먹으면 돼요. 아 살도 부드럽고 맛있어요. 고소하고. 저 멸치 좋아해요. 그 멸치볶음을 싫어합니다. 왜냐? 그건 생멸치로 하는 게 아니라 말린 멸치를 하거든요. 너무 뻣뻣해서 싫어요.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김기택 씨도 똑같은 생각을 맛없어. 얘들은 원래 싱싱하고 맛있었는데 말이야. 아, 원래 생명력이 넘쳤는데 말이야. 로 시작합니다. 자, 어디까지 시간을 끌어야 되지? 왜 안 오지? 아, 물을 먹으러 간 게 아니라 물을 빼러 간다고 했었어요? 잘못 들었나? 아, 왔어? 물 먹고 온 거죠? 그쵸. 약수터가 있었어, 이 주변에. 자, 가봐요. 배고프다, 야. 자, 멸치볶음 볼게요.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원래 물결이었다. 여러분들 어떤 게 생명력을 상징하는 말인지 알겠죠? 물결입니다. 아, 좀만 더 읽어보죠.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지느러미 물결 사이에 끼어서 지느러미의 물결. 자, 이 물결은 멸치 지느러미가 바닷속에서 헤엄치면서 나타나는 흐름, 떨림을 말합니다. 생명력을 말해요. 아주 싱싱한 멸치입니다. 맛있겠군요, 이건. 유유히 흘러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를 떼어왔던 것이다. 아, 이 그물이 그 물결에서 이 멸치를 떼어온 거예요. 저게 바로 생명 파괴의 그놈이군요. 저 그물이요. 햇빛의 꼿꼿한 직선들 틈에 끼이자마자 저 햇빛이 그물하고 똑같은 친구입니다.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아, 그물과 햇빛 때문에 이제 바다에서 떨어져 나온 멸치를 표현한 거고요. 여러분들 이거 유치해요. 계속 읽을게요.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 물길에 빠져있는 동안 짜잔! 바람과 햇볕은 좋은 거? 나쁜 겁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친구입니다. 바다의 무늬는 뼈다귀처럼 남아. 이게 암시, 복선, 밑밥인데요. 저 남아라는 말이 있어요. 남아. 바다의 무늬는 없어져서가 아니야. 이 바다의 무늬는 아까서 위에서 봤던 물결, 즉 생명력인데요. 뼈다귀처럼 남아있어서 좀만 더 읽어볼게요.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다. 좀만 더. 모래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에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뭔지 아시죠? 건어물 쌓아놓고 파는 거 도매상을 말합니다. 멸치가 여기서 팔리죠. 이제 자기 집에 올라와서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겼던 것이다. 멸치볶음이 됐어요. 지금 젓가락 끝에 깍두기처럼 딱딱하게 집히는 이 멸치에는 멸치 먹다가 쓴 거예요. 두껍고 뻣뻣한 종이 쭉 흘러나가는 바다가 있다. 됐을까요? 이 시의 주제는 뭘까요? 멸치볶음 싫어요가 아니라 근원적 생명력, 쉽게 소멸되지 않는 근원적 생명력이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김기택 씨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웃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해석은 그렇습니다. 남해 가서 멸치 조림 먹고 싶다는데 원래 주제는 진짜입니다. 하지만 문학작품의 가치는 작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평단이 결정한다.
자, 그래서 그 바다가 있고요. 그 바다에 아직도 진원미가 있고요. 물결이 있고요. 이 작은 물결이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찔렀던 것이다. 이건 뭔 말이에요? 네, 아직 그 근원적인 생명력은 없어지지 않고 이 작은 멸치에 말라버렸지만 아직도 남아있다. 뒤에 보기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주제. 이 정도 보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합시다. 자, 내가 한 개예요. 미안합니다. 나 작품은 다음 장이죠. 제목이 버팀목에 대해서인데, 근데 버팀목은 처음부터 버팀목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요, 버팀목은 원래 어떤 도구의 이름이에요. 실제 사용하는. 왜 아세요? 이거 버팀목? 오늘 있었나요? 오늘 영상 돌아가네.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서 났을지 모르는 그 모의고사가 연계가 적용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야, 오늘 독서지문하고 문학지문 전부 다 연계 적용된 거야. 버팀목, 근데 오늘 버팀목이 있었군요. 여러분들, 버팀목이 나무가 있고요. 이 나무가 빛이 되면 버티게끔 이제 세워주는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기를 용도가 아니에요. 얘 받쳐주고 세워주면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썩어 없어져요. 그게 버팀목입니다. 물론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이거를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되죠. 뭔가 서포터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겠대요? 그렇게 나는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을 얘기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수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현재 온전한 상태를 가능하게 한 이면의 헌신적 가치. 헌신이 테마였어요. 아까 버팀목에 대해서. 다 작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수필입니다. 이런 주제예요. 화려하게 꽃 피우기 위해 뿌리가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가와 나는 좀 해석해 드려서 그래요. 이게 수능 특강 갈래복합 마지막에 있는 이제 연계시입니다. 이 두 개는 마지막에 든 이유가 좀 난해한 시입니다. 문학의 속성을, 근데 공식 해설에 뭐라고 했냐면, 애매성이 부각되는, 세상에 내가 뭐 비유적 특성, 형상화, 상징화 참 많이 들어봤지만, 애매성이 부각되는 시조다. 별걸 다 갔다 왔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압니다. 자, 지금은 애매성이라는 말 쓰지 않고요. 누가 그걸 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연상기법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연상기법이요? 네. 무슨 치밀한 논리로 원인과 결과로 엮어지는 게 아니라, 문학작품의 내용이 그렇게 엮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라는 뜻이에요. 연상기법이. 다만 그 생각이 연결이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파. 삼겹살? 길쭉한 삼겹살. 길쭉한 기차 타고 여행? 동해바다? 동해바다보단 남해 멸치볶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연상기법이에요. 그래서 읽었을 때 난해해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선호하는 내 기법은 아니지만 작가가 이거를 뭐 하면서 썼는지를 좀 세팅을 하고 해야 이 사람의 연상의 장면이 보여요. 간단합니다. 시골 마을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세요. 시골 마을이고요. 한적합니다. 평화롭습니다. 할아버지 자전거 잠깐 빌렸습니다. 타고 동네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 보여요. 가볼게요. 100마리 여치가 한꺼번에 우는 소리. 시골이니까 벌레 소리 나죠? 내 자전거 바퀴 쭈르륵 도는 소리. 연상하고 있는 거야. 연결돼요, 이미지들이. 좀만 더. 보랏빛 가을 찬바람이 정미소에 실려온 나락들처럼 바퀴살 아래에서